이 멍청한 새끼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 새끼야 씨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군복 벗어, 다른 처구에 미안하지도 않아? 이걸로 이제 성폭력 사건이 되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언어폭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감찰이나 군사경찰에 조사를 시작하면요,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제2의 피해자가 등장하고 직권남용, 성폭력, 영내폭행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혐의 사실이 추가되면서 갑자기 중징계 사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폭언과 성희롱 혐의를 받던 혐의자가 어떻게 그 사건을 경징계로 방어해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지휘관이셨는데 평소에도 실무자 한 명이 근태가 불량해서 혼을 좀 내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이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이셨어요. 그러다가 대규모 훈련을 하던 중에 또 실수가 나온 거죠. 훈련 중이라 지휘관분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폭발하셔서 다른 간부들이 다 모여있는 지통실에서 폭언을 좀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 멍청한 새끼는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이 새끼야 씨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군복 벗어, 다른 처구에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말이 오간 거죠. 피해자가 사단 감찰 계통으로 바로 그날 신고를 했고 폭언을 하신 건 사실이니 징계를 각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사단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자 갑자기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보가 여군인 하급자에게 여군이면 여군답게 옷을 몸 사이즈에 딱 맞게 입어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한 거죠. 이걸로 양성평등 담당관이 개입하게 됐고 성보충심의, 보직해임심의까지 열려서 이제 성폭력 사건이 되자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조사가 시작되면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음해성 투서를 넣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피해자의 신고가 추가되며 감찰, 인사, 법무, 군 전체가 수사기관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계기가 된 폭언은 목격자도 많고 명백한 사실이라 인정하시고 자백하시기로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신 정도의 경징계를 예상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 성희롱, 여군이면 여군답게 옷을 몸 사이즈에 딱 맞게 입어라 라고는 정말 하신 적이 없었어요. 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 혐의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군 조사 전 꼭 준비하셔야 할 사항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운 말로 징계기록 열람등사 청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개해달라고 해도 처분 나오기 전에는 그걸 안 보여주거든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목격자는 없고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이러면 무조건 싸워야 됐습니다. 성희롱은 죄명 자체가 성폭력 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성비위 행위자로 남아야 되고 중징계가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러면 최초 신고가 들어가서 수사관님께 조사받으러 오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가셔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시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진술조서에 쓰여지고 수사관들이 도장까지 찍어버린 뒤에요. 이 조서는 추후 몇 달간 법무참모, 사단장, 징계위원장, 항고위원장, 그리고 추후에 소송에서 판사님까지 보시는 정말 핵심 서류거든요. 따라서 징계 기록은 아직 못 보더라도 최선의 방어를 위해 예상되는 사실관계라는 걸 짜서 징계 혐의자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 시스템을 예로 들면 미팅을 마치자마자 법무실장이나 징계장교가 물어볼 예비 질문지를 하나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모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다시 군검사가 되어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면 제가 직접 조사하며 물어볼 질문들, 그러니까 실제 조사날 나올 질문들을 미리 받아보시는 거죠. 의뢰인분이 직접 주시는 답변을 검토해보면 아, 이런 조사가 처음이셔서 실수를 하시는구나 싶은 부분들이 여럿 나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과 코멘트를 받으신 뒤에 조사날이 되면 저희와 같이 조사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이랬어요. 저희 의뢰인분에게 불리했던 정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피해를 주장하는 여군이 반복되는 상습적인 피해를 몇 주에 걸쳐서 메모하고 일기와 같은 문서를 남겨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의뢰인분이 예전에 우발적인 폭언으로 경고 처분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저희 의뢰인분에게 불리했죠. 반대로 저희 의뢰인분에게 유리했던 정황도 있었는데요. 감찰 조사가 진행되니까 주변인들 중 여러 사람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휘관은 평소에 여군들 관련해서 조심하는 편이셨다, 문제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라고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시간과 장소 등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격자가 없을 때 피해자와 혐의자 말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이걸 형사법에서 신빙성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태도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첫 조사를 받으실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에 대한 그 대답을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준비하고 군 전문 변호사가 어떤 점에서 피해자 말을 믿을 수 없는지 하나하나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한 거죠. 징계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말보다 정말 혐의자 말이 믿을만하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성희롱 부분은 날아가고 포감만 인정되어서 경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는데도 과도한 중징계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추후에 항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다투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강력하게 방어했던 기록들이 전부 항고위원회와 판사님들께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겨서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오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언어폭력과 성희롱이라는 중징계 사안이 경합된 사안에서 성희롱 부분의 혐의를 날려버리고 경징계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군 조사 전에 준비하셔야 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조사 시뮬레이션 그리고 신빙성 판단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징계 조사를 앞두신 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